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저랑 기초입문 과정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은 우리 시험에서요, 2차 과목에 속해 있죠. 현재 1차 과목은 민법과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되어 있죠. 그래서 2차 과목에 우리는 속해 있는데 2차 과목은 모두 이제 실무 과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차 과목은 일단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래서 우리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과 세법이 있습니다. 이 과목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과목으로서 그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로 구성이 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이제 2차에 일단 속해 있고요. 실무 과목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일단 테마가 우리 과목은 법령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법령과 실무로. 그래서 우리 과목은 크게 나누게 되면 법령과 실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도 현재 법령과 실무로 큰 테마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법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법령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는 이 법령의 구성은 일단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있듯이 우리는 공인중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로 이송을 하고요. 대통령 공포하고 이 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에서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관부처 장관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소관부처가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령 이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법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령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독특한 점이요. 우리 시험 범위에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들어보신 거 있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 그래서 요 법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 법령 파트에 같이 들어가 있죠. 시험 범위를 보면. 그래서 우리 현재 요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큰 테마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 법률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쪽에서 약 한 70% 정도를 우리 쪽엔 출제합니다. 법령 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법령은 주로 이제 중개에 관한 사항을 주로 여기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탈 이제 70%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5, 2, 40문제가 출제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70%라면 약 28문제 정도가 여기서 이제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실무입니다. 그러면 실무는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들, 그래서 공법이라든가 공시법, 세법, 민법, 부동산학 개론 이런 내용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서 연계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인 내용은 주로 이제 중개 실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뭐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실무는 이제 그러면 법령에서 70%니까 실무 쪽에서는 약 30% 정도가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수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40문제 중에 약 12문제 정도 이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7대 3의 비중으로 시험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는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주로 법령의 내용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갈 때는
이 법령과 실무의 내용을 충실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과목은 이 정도 이제 법령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 과목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문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목은 주로 이제 시험에 있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고 합격을 하는데, 우리 과목은 그래서 득점 목표가 통상 60점이 아닙니다. 60점이 아니고 80점 이상을 이제 득점을 하고 우리가 시험에서 일단 합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25회 시험에서도 우리 과목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물론 우리 과목을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을 못하게 되면 이제 불합격이라는 그러한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26회 시험을 대비하면서 우리 과목을 고득점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비교적 우리 과목은 득점하기가 대단히 쉬운 과목이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실 겁니다. 그 점 믿고 충실히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1페이지에 법령, 그래가지고 구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성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법령은 주로 이제 공인인증사법, 공인인증사법 시행령,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공인인증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무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법령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도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3번에 보면 공인인증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 그 개업 공인인증사들이 주로 그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우리 개업 공인인증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법원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마련된 규정이 바로 공인인증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더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는 실무 쪽의 후일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령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입문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일단 주로 용어라든가 우리 기본적인 공사법령의 툴, 그러니까 틀, 이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제가 개념을 위주로 하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쓰이게 될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 제2조, 공인인증사법 제2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용어의 정의 6가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로 되어 있죠. 중개. 자, 그럼 자료를 보시면 중개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중개에 관한 정의는 일단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대상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거 후일 우리가 이제 암기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중개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개는 이렇게 5가지 물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의미는 우리 법정 중개대상물은 그 자료를 보시면 그 밑에 중개대상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개대상물은 현재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법 3조에. 그래서 그 5가지가 일단 토지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건물이 있고 건물 그 밖에 토지 영착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도 들어볼 텐데 등기한 수목의 집단 이것이 임목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공장재단이고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제설비들을 하나로 묶어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재단은 결국은 공장이란 개념과 틀린 개념입니다. 공장에 들어있는 그 설비들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당권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것이다. 광업재단은 광물을 체결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것이다. 이것이 광업재단입니다.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이런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알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당사자의 거래를 3자적 입장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소개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는 결국 이렇게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알선이 바로 중개입니다.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 매매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에요. 5가지 물건을 소개해야지 중개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매매 소개는 중개 아닙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매를 소개한다. 역시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니도. 그래서 소개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이게 이제 소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 대행을 해줍니다.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건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은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해합니다. 중개라는 것은 이렇게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 주는 거다. 이게 중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용어의 정의죠.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 아니겠습니까? 중개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어의 정의니까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네요. 그러면 중개업은 정의가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중개업이죠. 그럼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중개업인데 결국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업은 뭐냐? 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수수료 받고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영리성 있는 행위라는 게 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 정도 한 중개한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결국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탁기 매매 소개는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탁기 매매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수료받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수료받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 자체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죠. 개설 등록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에는 중개업자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26회에서부터 우리는 이 중개업자란 용어를 이제 삭제하고요. 개업공인사란 말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다. 그래서 이 등록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사는 등록을 한 자다. 이게.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는 게 바로 등록이고요. 그러면 개업공인사는 이 법에 의하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주된 이유는 이 등록을 하기 위함이죠.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사 정의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정의로 갑니다. 네 번째 정의는 공인중개사 정의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득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의는 자격 취득에서만 기억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자격 취득만 나와야지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 개업공인사는 누구라고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가 있네요. 자, 그럼 소속공인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소속공인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럼 소속된 다음 말에 끊으시고
공인인증사,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이제 끊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인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속 공인인증사는요, 이른바 이제 개업공인인증사에게 고용된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소속 공인인증사라 함은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개업공인인증사에게 고용이 된 거예요. 즉 소속이 된 겁니다.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괄호 속에 있는 말은 일단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인증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중개 업무라는 거, 이 보조라는 것은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 등기상 증명서를 띄웁니다. 이런 행위를 말하고요. 중개 업무라는 것은 이른바 핵심적인 중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중개 행위가 뭐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합니다. 이게 확인 설명이라고 하거든요. 확인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계약서를 써줘야 되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요거 계약서 쓸 때는 확인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걸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한다든가 이러한 행위. 그러니까 이런 게 핵심적인 중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우리 소속공인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속공인사는 소속된 공인사로서 이러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를 보면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인인증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에 밑줄 그으시고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소속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게 고용된 거예요. 고용이 돼요. 소속이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한 번쯤 가보셨는데 명함 받았을 때 중개보조원이라 찍힌 명함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그래서 보조원이란 말이 어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중개보조원은요. 실장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죠. 물론 소속공사인 실장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실장님들은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들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네요. 즉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근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와 이론이 틀린 점인데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보조원 실장님이 이제 브리핑 대강 다 하죠. 계약서도 다 컴퓨터로 업무하기 때문에 출력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업공사가 계약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게. 그러면 보조 업무로 봐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정의 6가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감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중개의 정의는 일단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이것이 중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개업은 그러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인증사 정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사는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용어의 정의는 여기까지인데 잠깐만 내용을 더 들어갑니다. 여기 소속공인인증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죠. 이 둘은 우리 개업공인인증사가 고용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둘을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에 우리 개업공인인증사 종류는 종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인증사의 종별은 종류라고 하는데 이걸 종별이라 불러요. 종별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그 등록한 자 중에 법인으로서 등록한 자가 있어요. 이 자를 법인인 개업공인인증사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사를 앞으로 제가 개공이라 하겠습니다. 개공. 말이 참 이상하죠? 이거 경공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사, 즉 법인으로서 등록을 한 자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개인. 그래서 이 중개인이 계시는데 이 중개인이 누구냐면요. 우리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국법 예전에 그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공사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개업법 시절에는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신고하고 중개받은 분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분들을 제가 앞으로 중개인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개인을 중개보조원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개인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국법 시대에 이렇게 개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개인은 옛날에 그 중개업자들이다, 개업공사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물론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중개인이라는 용어는요,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법시대에 그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앞으로 제가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류는 일단 세 가지가 있더라. 법인으로서 등록한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여러분들처럼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를 여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인이 계신다는 점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개대상물로 넘어가는데요. 중개대상물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이미 드렸죠. 그래서 중개사물은 현재 5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영창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다는 거 일단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이 우리 법령의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격 취득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격 취득 부분을 보시죠. 1페이지.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냐를 언급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시험의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 원칙은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시험 기관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시험 시행 기관이 됐고, 다만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되면 시험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을요, 시도지사로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내 주민등록지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시도지사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의 내용은 뭐냐? 자격취득 부분의 2번의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시험을 못 보는 자가 누구냐? 요거는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현재 응시는 할 수 없는 자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그럼 이분은 3년간 응시를 못합니다. 즉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만약에 취소했다. 대여했다가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3년간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면서 컨닝하다 걸렸어요. 이 자를 시험 부정행위자라 합니다. 그러면 요 시험 부정행위자는요. 이 자는 무려 5년간 응시를 못해요. 5년간.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시험을 못 보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당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이자로서 그 부정이 시험을 받은 앞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을 못 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전과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 시험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이 점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일지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다음에 전과사실이 있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 하등의 하자가 없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자격을 취득했으면 중개사무소를 열어야 되겠죠? 그럼 중개사무소를 여는 게 뭐냐? 바로 등록이에요. 중개사무소를 여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 1번이 있는데요. 1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법인에게는 주된 중개사무소, 주된 중개사무소는 본점을 얘기합니다. 법인의 본점, 이걸 주된 중개사무소라고 그래요. 그럼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을 말하고요. 군수 또는 구청장, 이것을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즉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이랬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기에 미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를 여는데 이것을 우리는 등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이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등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다. 그래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을 취득했다 하여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즉 이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등록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 등록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1번에 언급된 거죠. 그래서 이 등록은 어디다 하게 돼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일정 서류를 갖춰야 돼요. 요건도 일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갖춰서 이제 등록을 들어가는데 이 등록은 결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처럼 일반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일반 시임에도 구를 지역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록관청은 무조건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예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그랬는데 그럼 시군구 할 때 이 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할 때 지금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은요 특별시나 광역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군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군구청장이라고요.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등록을 우리는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우리 법상 최고 형벌이 나가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있는 내용인데 2번은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제외하고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두 사람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공사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는 반드시 공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등록 가능한 자는 자연인은, 개인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근데 거기 가로 속에 소속공사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속공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여기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걸고 중개사무소 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록한 분을 누구라 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럼 이분이 이제 직원을 고용해야 되죠.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뭐라 한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우리 B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제 고용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에요. 그럼 이 자를 뭐라 한다고 부르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소속공사는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란 내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죠. 그럼 이분은 이 소속공사직을 그만두지 않고는 직이 있는 상태에서 소속공사를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중소속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중개사무소에 근무했잖아요. 그럼 다른 개업공사에 다시 소속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속된 말로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우리 개업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소속공사도 마찬가지고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한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면 다른 중개사무소에 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중소속금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소속이 전면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양다리 걸치는 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공사는 직을 사임하지 않고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사를 제외한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인데요. 결격사유자. 미성년자 징역형의 집행종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랬죠. 그럼 이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사무소도 확보해야 되고요.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즉 등록을 못하는 사유. 이 등록에 결격 사유라는 게 있는데 이 등록을 못하는 사유에 해당이 안 돼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격 사유라는 게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징역 갔다 왔습니다. 그럼 이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이때는 등록을 못해요. 이걸 결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돼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결격 사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실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결격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과자인데 징역형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자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 종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을 거부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단 그 때를 벗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자는 등록을 수리하지 안 받아줍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생각을 잠깐 해볼 점이 있죠. 우리 미성년자가 시험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했죠. 그럼 미성년자는 시험은 볼 수 있죠.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낼 수 있어요. 자격 취득자가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낼 수 있지만 여기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는 뜻이네요. 즉 등록도 못하고 소속공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 자는 이렇게 미성년이라든가 감옥 갔다 와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 자들은요 중개업 종사가 아예 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물론이요. 자격증이 있다가 등록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속이나 중개보조로 근무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자격만 취득했을 뿐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등록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록이고 그럼 등록 어디다 한다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에게 등록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때 그 공인중개사나 법인에 하나여 등록이 되는 거고요. 소속공사는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자면 이때는 일정 결격사유라는 거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이 정도.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2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영업허가를 받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등록의 절차는 일단 참고사항으로 기억하려고 애쓰시지 말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세요. 그럼 일단 등록 기준을 갖춰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자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고 중개사무소 확보하고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등록관청이 검토하겠죠. 검토하고 요건에 확인을 해요. 중개사무소 나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원 확인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통지해줘요. 그럼 이때 신청한 날로부터 통지는 기한이 있겠죠? 요건 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하면 7일 내 등록을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이 됐다고 이제 통지를 해주는데 이 등록 통지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자격증, 등록증 주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그런 거 안 주고요. 그 등록증은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즉 보증입니다.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 설정하여 신고하면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그러니까 등록 통지 때는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당신 등록번호가 몇 번이다. 이렇게 알려만 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요.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면 이걸 확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죠, 이게. 그래서 개업공사가 업무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힌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자가 손해배상을 안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럼 의뢰인이 피해를 입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게 해놨고요. 그럼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가면 이 사항을 하기로 이제서야 증을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 다음에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우리 개업공사는 도장을 많이 찍는 게 좋죠. 왜? 도장을 찍어야지만 보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도장이라는 걸 등록해야 되는데 이 도장 등록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인장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장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장 등록은 언제서부터 할 수 있냐면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차는 일단 이렇게 되는다는 점 일단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등록의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소 운영 2페이지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고 등록을 했죠. 그럼 이제 사무소를 연 거예요. 그럼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무소 운영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서 중개사무소가 가장 먼저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번의 내용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이 지은 건물일 것,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단,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지금 등록 전에 미리 갖추게 돼 있는데 이때 사무소 설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 사무소, 가설 건축물 다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재 있어야지만 이게 원칙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럼 사무소는 어떻게 돼 있나 설치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만 둘 수 있으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일신연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 영업허가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내가 영업이 잘 된다 하여 저기에다 지점을 또 두고 막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증이 하나 되듯이 우리는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 해야 돼요. 이게 다만 유일하게 2개의 사무소 이상을 둘 수 있는데 2개 이상을 둘 수 있는 데가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이 분사무소는요. 법인의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만 유일하게 분사무소 둘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은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 해야 되죠. 그럼 근데 법인만 유일하게 지점에 해당하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사무소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의 내용은 뭐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랬어요. 다만 개업공사가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개사무소인데요. 여기 A 개업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B 개업공사가 또 있네요. C도 있고 D도 있고.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공동사무소라고 실무적으로 부릅니다. 이게 이제 법원 앞에 하면 합동법률사무소와 유사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합동법률사무소와 유사한 제도인데 우리는 이거 공동사무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소를 개업공사가 여러 명이 같이 쓴다. 즉 2인 이상 있으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요. 수십 명이 모여서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개업공사의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법인과 개인도 같이 사무소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사무소를 공동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진 특혜가 있느냐? 특혜? 전혀 없죠. 그래서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모두 각자 다 이행해요. 그래서 A, 보증 설정, 인장록 다 따로, B도 인장, 고용인 고용도 따로, 명칭 사용도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특혜도 없습니다. 즉 이것을 개별적으로 우리는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어떠한 특혜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종전에 이걸 이제 어떠한 특혜도 없기 때문에 악용만 해왔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단서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A가 혼자 쓰고 있는 중개사무소인데 이 A가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영업정지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업무정지라 불러요. 그래서 A가 업무정지를 먹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에다 대고요. 여기다 등록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공동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영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여기다 대고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거 커피만 마시러 맨날 출근하는 거예요. 일할 출근하면 안 되고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오니까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와는 사용을 공동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A가 이미 같이 쓰고 있다가 혼자 업무정지 먹었다. 그럼 B, C, D는 영업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A가 혼자 쓰다가 업무정지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다 등록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여기다 대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업무정지 중개 기간 중인 이 개업공사와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단서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 이전 사실 신고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개사무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A가 쓰고 있는 이 중개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 이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무소를 옮기면.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폐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다른 곳으로 옮기자. 저기가 영업이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절로 옮기자. 사무소를 옮기면 이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이전을 해놓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라? 10일. 10일 내에 이전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등록관청 하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인으로 들어갑니다. 고용인.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역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용인을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우리는 고용인이라 부른다 그랬다. 그래서 고용인은 소속공사와 중개보조원 이 둘이 바로 이제 고용인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 이자를 이제 소공 또는 소공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용인이에요. 그럼 잠깐 이제 읽어드리면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밑줄 그으시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10일 이내 신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개업공사는요.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을 인원수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거든요. 전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이들을 고용을 했다.
고용을 하게 되면은 고용신고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고용신고는 언제까지요? 이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들과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언제까지?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1일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하게 되면 그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업무를 시켜야 됩니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그냥 해고했거나 그만뒀다 그냥 냅두면 안 되고요.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래서 그 명단을 등록관청에 모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이 사실을 또 협회에다 다 통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인 이렇게 고용하거나 고용이 종료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은 그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이랬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개 업무, 보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소공사는 우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중개 행위, 계약서를 쓴다든가 브리핑, 확인 설명을 한다든가 확인 설명서 쓰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는 그런 행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장 안내라든가 이런 업무 다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중개 업무 또는 보조 업무를 수행하더라 이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들의 업무상 행위, 이들의 업무상 행위는 모두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개업공사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를 함으로써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우리 중개의뢰인에 손입했잖아요. 손입히면 그대로 개업공사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했어요. 위법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처벌을 개업공인중개사 역시도 받습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인 여기까지. 그래서 이들의 업무상에는 모두 우리 개업공사가 한 걸로 간주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용법리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인장이 뭐라고요? 도장. 도장을 등록하는 게 인장 등록이다. 그러면 인장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성명 플러스 7에서 30mm를 법인인 개업공사는 상업등기축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인데요. 도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사는요. 모두 인장을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사는 인장을 모두 등록한다. 그런데 중개보조는 그럼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 얘기예요. 이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줘야 되느냐? 이들은 등록할 인장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중명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에서 30mm 범위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은 이쁜 막두장 파갖고 등록해도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동그란 인장을 파든 사각 인장을 파든 상관이 없고요. 이 안에는 반드시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한자로 써이든 한글로 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야 되고요. 이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7mm 이상, 직경 7mm.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범위 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요 사이즈로 이제 개인은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소공사도 마찬가지겠죠. 소공사도 개인이니까 이렇게 이쁜 도장 파갖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달라요. 우리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그 상업등기규칙이 있는데 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뭐냐? 이거는 법인인감도장을 말해요. 그래서 법인은 그냥 막도장 등록하면 안 되고요. 그 법인인감도장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이요. 상식적으로 우리 개인들은 인감도장 있잖아요. 그럼 인감도장은 어디다 등록하나요? 우리 개인들은 인감도장을 신고를 동사무소 신고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서명날인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개인은 그래서 막도장, 이입부 도장 받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규격, 성명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 7mm, 30mm 범위 내에 사이즈여야 됩니다. 근데 법인은
등기소에 인감도장을 신고하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인감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자, 그럼 우리는 인장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업무 개시 전까지죠. 다만 등록 신청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사에 대한 고용시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어쨌든 인장을 다 등록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공이 등록한다. 보조는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와 명칭이란 말이 나와 있죠. 게시 명칭.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1번이죠. 그래서 개업공사는 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다음에 자격증, 원본들 게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액표, 그 다음에 부중관계증서를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소가 있으면 이 사무소에는 4가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이고요. 자격증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한도액표와 보증관계증서 4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보면 벽에 4가지가 게시가 다 돼 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명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명칭이란 말은 상호를 정할 때 정해져 있어. 우리는 상호를 함부로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요, 이제 사무소 상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소의 상호를 정할 때, 명칭을 정할 때는요, 둘 중에 한 가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3번의 내용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문을 설치합니다. 5개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5개 광고문은 간판을 말하거든요. 그럼 개업공사가 간판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자신의 성명을 꼭 쓰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다니다 보면요, 그 간판들이 다 대표자 이름이 써 있죠. 그래서 이게 5개 광고문에 모두 이렇게 성명을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성명을 쓰게 돼 있어요. 간판에 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 상호를 정할 때는요, 이렇게 공사사무소라든가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꼭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호를 만약에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정해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한민우 공사사무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기 실명을 넣어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실명을 넣든 안 넣든 관계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때 5개 광고문을 설치할 때 실명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이렇게 호박이나 대박으로 상호를 정하면 이때는 자기의 성명을 간판에 써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길 다니다 보면 간판에 실명이 안 써 있는 간판들도 있거든요. 그 간판들은 2007년 전에 설치된 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개업을 하시면 무조건 간판에 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넣어서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간판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성명을 쓰게 돼 있죠.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철거로 내려갑니다. 여전히 이 페이지에 지금 간판 철거. 그러면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 폐업 신고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개업공사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중개사무소 문을 닫았다. 그럼 간판 철거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고. 또 우리 개업공사가 등록을 취소하겠다. 등록을 취소하면 당연히 간판을 철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간판 철거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서 등록관청이 대집행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개업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다 봤고요. 이제 3페이지로 가면요. 휴업 폐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이 나오는데 이 휴업은 말 그대로 중개업을 쉬는 거예요. 폐업은 중개업을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써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3페이지에 지금 개업공인사는 3호를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동같다.
다음에 2번은 휴업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취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개업을 이제 쉬는 겁니다. 물론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도. 그래서 중개업을 휴업을 할 때는요, 그냥 대충 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그래서 신고하고 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나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뭐라고 그러냐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4개월을 입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휴업 신고를 미리 하고 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 그럼 2달을 쉬는 거예요? 휴업 신고 의무 없죠. 정확히 딱 3달을 쉰다. 휴업 신고 의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6개월. 즉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특이한 사유들,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러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된다. 또 징집을 기업공사가 당했다. 또는 대학을 가신다. 취약.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돼요. 단 원칙적으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월 초과 시에는 휴업 시에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초과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요 휴업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초에 4개월 쉬겠다고 휴업 신고했는데 만약에 한 달 더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신고하면 돼요. 이것도. 기간 변경 신고죠, 이게.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한다. 그럼 재개 신고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재개 신고도요.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 신고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휴업 신고할 때 원래 등록증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재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개업을 문을 닫고자 한다. 이게 폐업이죠. 그럼 폐업을 하고자 할 때도 미리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해놓고 폐업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 닫아놓고 폐업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문 닫기 전에 신고해놓고 폐업을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휴업 폐업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소를 어떤 기준하에 설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고용인은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했을 때 소속이나 중개보전을 고용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또 그저 간판 제거라든가 사무소 이전이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명칭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에 대한 내용이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 업무 파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